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일, 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 다변화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10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에이펙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만큼 공급망 그리고 무역과 수출 등 경제 안보, 외교에서 전략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에이펙이 오는 10월에 경주에서 열립니다. 일단 에이펙이라는 회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1989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12개국의 이제 장관급 회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제안으로 1993년에 정상회의로 이제 격상이 됐죠. 네.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콩과 대만을 포함해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형식입니다만 약 21개 멤버로 구성이 된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계 최대 경제 규모로 그다음에 무역 규모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한 이정표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1991년에 중국이 가입을 했고 98년에 러시아가 가입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 구사회주의권 국가를 확대됐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의장국이 돼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2005년에 제1차가 아니고 첫 번째 한국 개최 이후에 두 번째 한국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주로 내용도 무역 자유화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죠. 예, 초기에 이제 뭐 그 처음 시기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지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한 어젠다로 추진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 에이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핵심적인 어젠다였고 최근 2020년이 이제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이러한 의제들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한 3대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혁신 어젠다 이러한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매년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올해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가 좀 논의가 될까요? 에이펙 25년 에이펙 정상회담의 이제 주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내일, 그래서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로 이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3대 어젠다, 핵심 어젠다, 핵심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결성, 즉 기존 기존 이제 내 연장선상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이제 연결성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AI 등 이제 신기술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기술을 통한 혁신을 이제 강화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연결성과 혁신을 강화를 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이제 추구한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한 3대 이제 의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좀 통상의 관점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이제 AI를 무역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고 이제 위기에 강한 공급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WTO 같은 다자 체제를 어떻게 개혁해서 또 연결성을 강화할 것인지, 이러한 이제 통상과 관련된 어젠다가 주요로 논의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에이펙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들어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이펙이 추진하는 부분이 무역 자유화라든가 뭐 통상, 뭐 협력, 포용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주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걸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네. 하지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맞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뭐 적대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1월 20일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사실은 뭐 100여 개 가까운 행정 조치들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무역 관련, 통상 관련 조치를 보자면 그것을 미국 우선의 통상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폴리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정책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예컨대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요 이제 교역국 환율 정책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 경제 관계가 현황이 어떤지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안을 가져와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4월 1일까지 이제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4월 2일이 되면 이 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또 대대적인 새로운 통상정책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 얘기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통상정책의 특징을 들자면 우선 수단으로서 관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유세 기간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관세가 자기가 이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네. 재미있는 말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많은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 관세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동맹국 또 우호국, 비호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대체 이 통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네. 불분명하다. 또는 너무나 많은 목표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뭐 관세라고 한다면 이제 무역 불균형을 해소, 축소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일 텐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국제 수지를 개선을 하고 미국 국내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목적을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비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컨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관세 부과를 이제 선포하면서 거기에 이제 펜타닐이라는 좀 잘 모르는 네. 내용입니다만 그 마약의 원료가 된다는 그 펜타닐의 이제 무역을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의 국경에 이민자의 유출입을 통제하라든지 이러한 비정치적 목적을 또 동시에 또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걸 더 나아가서 물론 아직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기존의 이제 다자 체제 중심 무역 질서, 기존의 무역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네. 지정학적 목적이 되겠죠. 이러한 지정학적 목적도 역시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정책의 그 결과는 이제 기존의 WTO 중심의 다자간 체제의 신뢰의 위기, 신뢰 위기를 이제 아주 심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4월 2일 날 이제 관세를 발표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펜타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행정에 나서고 있고 이민 문제도 벌써 몇 번 돌려보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에이펙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태 지역 협력 어떻게 하면 좀 확장할 수 있을까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에이펙이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입니다만 공동 행동을 하는 데는 아주 이제 수단이 아주 부족하고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컨센서스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한 나라도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컨센서스를 이루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이행 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에 의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비구속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WTO라든지 양자간, 다자간, FTA처럼 강제력을 갖는 협정이 아니고 비구속성, 그다음에 컨센서스 베이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포럼 형식이라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멤버들의 어떤 이질성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들어있고 러시아도 들어있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이 지금 높아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컨센서스 이루기가 힘들겠죠. 또 한 가지는 이질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측면은 경제발전 수준이라든지 경제발전 조건이 너무나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한 방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시 이것도 이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공동 행동에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어떤 이러한 국제 무역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 방향을 합의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페익의 기본 출발점이 자유무역, 무역 자유화의 원칙 그거를 첫 번째 어젠다로 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을 다시 되살려서 합의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합의하기 어려운 어떤 이슈들 이해 갈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21개 멤버들이 처음부터 합의할 건 아니고 네. 네. 소그룹을 만들어서 컨센서스가 가능한 소그룹으로 출발을 하되 개방된 형태로 점차 그 합의의 수준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일종의 이제 소다자주의 접근법 이러한 접근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에이펙 회원국 간의 상황이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도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무역 자유화의 기본 원칙은 무역 자유를 하는 기본 그 기본 뭐 원리라고 할까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뭐 아담 스미스부터 리카도의 네, 이후에 네. 계속 신봉해오던 그런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더 이득을 보는 나라와 덜 이득을 보는 나라 또 나아가서는 손해를 보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사실 거기에 이제 그런 무역 자유화의 원칙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데 최근에 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중국의 부상을 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중간재를 대는 우리나라라든지, 그다음에 원료라든지 자원을 대는 뭐 아프리카의 나라, 뭐 아펙의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뭐 남미라든지 아시아의 자원부국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중국의 붐에 올라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근데 산업화의 기회를 산업화의 기회를 놓쳤거나 네. 지체됐거나 또는 그럼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덜 이득을 받거나 아니면 또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역 자유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고 국가 간의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아펙에서도 역시 이제 그러한 이슈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포용성 어젠다를 이제 핵심 방향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고 있고, 네. 예컨대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최빈국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한 나라들에서 중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협력 어젠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AI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에이펙 가입국들이 전 세계 AI 산업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이 AI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 무역에서 AI의 역할이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활동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인간 활동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파워풀한 기술인 것이 분명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또는 이제 반면에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전쟁의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국가의 이제 타국과 비교해서 국가의 파워를 이제 증가시키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 간 경쟁 또는 전략적 경쟁의 주요한 또 초점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 간 기술 경쟁이라는 이 엄혹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또 이제 나이브함에 빠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몰됨으로써 이 긍정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의 가능성, 이것까지 닫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력 개발 분야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AI 그 자체가 이제 저는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과 수많은 산업과 경제 분야로 활용되고 확산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바틀넥은 소프트웨어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딥시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딥시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그게 가속화할 텐데, 그렇다면은 더 결정적인 측면은 이 기술을 얼마나 다른 분야로, 다른 경제 산업 분야로 확산할 것인가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바틀렉이라고 생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인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빈국 또는 개도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이게 AI가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최빈국, 개도국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이제 최빈국, 저발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의 훈련으로 AI의 잠재력을 이제 빠르게 실현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들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제 큰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에이펙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에서 공급망을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이펙에서 다각화에 대한 논의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공급망 이슈가 불거진 이후로 가장 많이 이제 따라붙는 단어가 이제 역시 다각화죠. 네.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출처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2차 대전 때 이제 참모가 그 석유의 조달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다각화. 둘째도 다각화. 셋째도 다변화다. 이렇게 농담 섞인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공급망에서 다각화, 다변화는 당연한 원칙이고 원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망 원리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리스크의 원인에 따라서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자연재해와 같은 원인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부의 정책과 같은 지정학적인 원리냐, 지정학적인 원인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하는 사전적 조치,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빨리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 이것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제 어떤 원인이든 그 다각화, 다변화는 머스트다. 뭐 가장 중요한 원칙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에이펙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초미의 관심입니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큰 어떤 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정책, 통상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에이펙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무역 통상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전환기는 예컨대 50년,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러한 격동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혹자들은 뭐 새로운 냉전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자는 이제 19세기 말처럼 강대국들이 자기 세력권을 기반으로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 간의 대결의 질서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혼론과 무질서를 또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1930년대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무역 장벽이 처지는 그러한 혼란도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기에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많은 나라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공동의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뭐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칙을 합의를 한다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2025년 경주의 에이펙 회담이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국제 질서, 국제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에이펙 2025 에이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